어, 73페이지고요. 사실 명제라고 하는 이 단원이 이 알고전 책은 그냥 한 단원으로만 잡혀 있어서 이제 요게 끝나는 페이지가 어디냐면은 96페이지가 될 거고, 그 96페이지 끝나고 나면 이제 단원이 넘어가거든요, 함수로. 근데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명제 뒤에 바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파트가 붙어 있어서 여기는 단원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라고 알고 있는 게 편합니다. 아마 이 명제 파트도 집합과 비슷하게 강의를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일 것 같고, 오늘은 이게 이 명제 중반부가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루한 파트인 게 증명만 주구장창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는 만약에 이 빔 프로젝트를 내가 쓸 수 있다면 이거 쓰더라도 하고 싶은 느낌이긴 한데, 이 명제를 하나하나 일일이 증명하는 걸 내 손으로 쓰는 게 생각보다 쉬운 작업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뭐 하긴 하겠죠. 네, 그 전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명제. 일단 오늘 그냥 내가 이 말 하나 딱 할 거거든.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명제랑 집합은 그냥 똑같은 거라고 봐도 됩니다. 집합에서 배웠던 거랑 명제에서 배운 게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집합을 먼저 배운 이유는 이제 요 얘기를 집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정확한 정의가? 어떤 것들의 모임이었지? 그 원소라고 하는 건 어떻게 지정해야 돼요? 너네 맘대로 막 할 수 있는 건가? 수학적인 의미의 집합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었어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불명확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듯이, 여기서 말하는 명제도 마찬가지라 보면 돼요. 참 거짓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하고, 영어로는 statement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한 줄의 글 정도라고 봐도 되는데, 집합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명제로도 설명할 수가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집합의 정의랑 굉장히 비슷하죠. 참 거짓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죠. 참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true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거짓은 뭡니까? shit. 네, false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참거짓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true or false라고 해서, 이 앞에 참이라면 보통 t라고 많이 쓰고 거짓이라면 앞에 f를 많이 쓰거든요. t, f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문제 풀 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에 참, 거짓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되지만 참이면 그냥 뭐 쓰면 돼요? t 쓰면 되고, 거짓이면 f, 그 정도로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명제라고 하는 건 참거짓을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그 문장 표현에 어떤 x나 y 같은 느낌의 변수들이 등장하게 될 거야. 그 변수,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그 식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만 말하면 명제랑 조건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나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봐. 이는 짝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얘는 명제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 말해도 이가 짝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참인 명제다 라고 얘기하는 거 나쁘지 않겠네. 참인 명제, 명이라고 쓸게요.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일단 이건 명제가 맞을까요? 명제 이거 맞죠? 참거짓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이고, 다만 참이 아니라 거짓이죠. 루트 2는 무리수의 대표적인 표현일 거니까 거짓인 명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x 더하기 3이 4보다 작다 라고 하는 저런 식이 등장했어요. 얘가 명제일까요? 네, 이런 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해요. 저 x 값이, 물론 여러분들 이부등식을 풀 수 있겠지. 이 만족하는 x 범위는 뭐예요?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실수인 x값들 중에 1보다 작은 값들만 이거를 만족하고 1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들은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게 편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x값에 따라서 얘는 맞는 말이 될 수도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문장 혹은 식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조건이다
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조건이기 때문에 참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딱히 아닐 거란 말이야. x는 2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답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의 엄밀한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x 중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은 단 하나 누구밖에 없다? 2밖에 없다. 2를 제외한 다른 거는 네, 거짓인 말이다 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명제랑 조건은 이 정도로 일단 구분을 해주시는 게 맞을 거고 아마 그린 책 펴보시면은 79페이지에 바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하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79페이지에 문제 딱 4개 있죠. 네, 바로 짚고 넘어가죠. 1-1번 명제가 아닌 거는 1번 1년은 12개월이다.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면서 실제로 내 참인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짝수인 소수는 2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인 명제. 3번 2 더하기 3은 5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명제라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은 어떻게 읽어야 돼? 마이너스 3의 절대값과 3의 절대값은 같지 않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 실제로 같은 값이니까 거짓인 명제라고 보는 게 맞을 거야. 근데 5번은 x 빼기 1의 제곱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조건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2번 명제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간혹 가다가 다음 보기에서 참인 명제의 개수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말장난치는 경우도 은근히 있거든요. 이런 거 좀 낚이지 않도록 기억 루트 3 유리수이다. 거짓인 명제니까 일단 명제는 맞고 기억 정답이 되겠지. 니은 세의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맞는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디귿 3x 더하기 5는 2다. 이거는 x값이 뭐일 때만 마이너스 1일 때만 성립하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니까 디귿은 땡. 리을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공집합은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읽는 게 맞고 분명히 맞는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미음 10억은 아주 작은 자연수다. 뭐 이건 사람에 따라서 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명제라고 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될 거야. 3개가 되겠네요. 2-1번이요. 자, 조건인 거로 고르래요. 기억 어때요? x가 지금 실수라 그랬어요. x제곱은 기본적으로 0 이상인 게 무조건이잖아. 실수의 제곱은 항상. 근데 거기에 1까지 더했으니까 0보다 큰 건 절대적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등식을 조만간에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어쨌든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조건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무조건 맞기 때문에. 니은 어때요? 좌변은 결국 전개하면 x제곱 빼기 1이고 우변은 x제곱이잖아. 그럼 x제곱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과 0은 같다 라고 하는 거짓인 명제가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건이란 말하기는 곤란하겠네. 디귿 마이너스 x 더하기 x는 0이 아니다. 이건 어때요? 이거는 x랑 x가 결국 같지 않냐 라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고 틀린 명제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x에 뭘 때려박아도 네, 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리을 절대값 x가 0 이하다 라고 하는 거. 이걸 만족하는 유일한 x값은 뭐밖에 없으니까 0밖에 없으니까 얘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유일하게 리을만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2-2번이요. 자, 1, 2, 3, 4, 5 전체 집합에 대해서 x는 소수이다 라고 하는 그 명제 P를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를 물어봤어요. 일단 그 와중에 지금 소수인 게 누구니까 2, 3, 5다 보니까 2, 3, 5를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 뭐 물론 아직 저런 P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아직 얘기하진 않았지만 바로 얘기하긴 하겠지만 거기 안에 있는 소수는 2, 3, 5가 될 거고 그 친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기본적으로 8개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뭘 제외해야 돼? 공집합은 제외해 주셔야 돼.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7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실제로 네,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고 보시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자, 이 느낌 그대로 다시 칠판으로 돌아오고 알고전으로 가보죠. 자, 진리집합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 변수값들의 모임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설명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아까 여러분들이 2-2번에서 풀었던 느낌대로 만약에 내가 조건 P를 x는 10의 양의학수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10의 양의학수는 누구누구가 있으니까 1, 2, 3, 1, 2, 5, 10이 있으니까 그걸 만족하는 원소가 1, 2, 5, 10 이렇게 원소 4개짜리로 하는 집합을 뭐라고 한다?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 그냥 뭐하다?
똑같은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느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명제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가 집합과 명제가 결국은 똑같은 단원이구나 라고 느끼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이런 느낌, 진리집합. 자, 그러면서 자, 이거는 이제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일반적인 명제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갈 건데,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P라고 하는 명제는 지금 X가 4의 배수다 라고 나왔고, Q라고 하는 명제는 X가 2의 배수다 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P이면 Q이다가 성립을 하는가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를 확인해 보죠.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가 맞나요? 물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면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줄로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된다면은 두 줄로 표현하고, 그럼 만약에 거꾸로 Q이면 P이다는 성립합니까?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다는 맞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2의 배수이지만 4의 배수가 아닌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만 들면은 뭐 2도 있을 거고 뭐 6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Q이면 P이다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걸 더 한번 해볼게요. 이 P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4, 8, 12 뭐 이런 느낌으로 연장되는 집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그런 다음에 이 Q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말하는 게 맞죠? 2, 4, 6, 8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게 맞다면 이 P집합과 Q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까? 누가 누구를 먹고 있을까요? Q집합이 P집합을 지금 먹고 있죠. 그러니까 Q라고 하는 이 집합 안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어?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 이 명제가 성립이 된다면 결국은 이 P집합은 Q집합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하는 관계도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명제 간에 서로 간에 참거짓을 확인하는, 이 명제가 참인가를 증명하는 문제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은 상당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어떤 명제를 부정한다.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x는 10의 양의학수라고 하는 조건이 지금 명제가 P로 나왔으면은 이 명제를 부정하는 거를 이 앞에 물결표를 붙여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이 물결표는 영어로 not이라고 읽으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not P라고 하는 게 P의 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P가 아니다라고 한글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 2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들은, 되게 약간 초등학생 저학년 친구들은 2보다 크다의 반대말을 2보다 작다라고 말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알아야죠.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의 반대말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야. 정반대로 얘기를 잘 해주셔야 돼. 자, Q는 이렇게 설명됐어. X가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나왔어. 그럼 이거를 부정한 not Q는 뭐라 말하는 게 맞을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거나 누구보다 크다? 6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사이 범위로 나온 거의 정반대는 바깥 범위로 이렇게 설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제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진리집합으로 어떻게 확인을 할까를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P 또는 Q라고 읽으셔도 되고 P or Q라고 읽으셔도 되죠. 자, P or Q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은 진리집합 사이에서 P집합과 Q집합의 무슨 집합이다? 합집합이라고 읽어주시면 될 거란 말이야. P and Q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읽으면 돼요? 그렇죠. P, 교, Q라고 읽으시면 되고,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확인했듯이 P집합이 Q집합의 무슨 집합이야? 부분집합이다 라고 읽으시면 돼. 마지막으로 P의 부정, not P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P의 무슨 집합?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연산관계는 다 명제로서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뭐 이제 명제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봤고, 74, 75 그리고 76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여기서 해본 다음에 넘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제 문제까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위에 있는 거랑. 다시 알고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6페이지를 내가 아까 풀어보라고는 했지만 설명을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첫 번째 예, P라고 하는 거는 마름모.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각형은 마름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냥 마름모들의 모임이라 보셔도 됩니다. Q는 평사들의 모임이에요. P면 Q이다가 참인가요?
모든 마름모들은 평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괜찮죠. 그치? 마름모 중에서 단 하나라도 평행사 변형이 아닌 건 예외가 없을 것 같고 평행사 변형 안에 기본적으로 마름모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반대로 이거는 Q이면 P다 라고 하는 건 성립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 P이면 Q이다는 충분히 뭐다? 참인 명제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Q이면 P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틀린 이유를 어떤 근거를 대셔야 하냐면 요 Q 파트는 만족을 하지만 요 P 파트는 만족하지 않는 거를 단 하나만이라도 제시한다면 뭐죠? 이 명제가 틀렸다는 거를 네,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에서 보통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정이라고 부르고 요 뒤에를 결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쓰게 될 모든 명제 표현은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명제가 틀림을 만약에 보이고 싶으면은 가정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결론 파트에는 없는 원소들을 들으면 예를 들으면 될 거고 우리는 그거를 뭐라 부를 거냐면 반례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학을 배울 때 이렇게 어떤 증명을 해야 한다거나 논리적인 서술을 이제 해야 하는 문제들을 되게 많이 만날 텐데 이 반례를 하나라도 들어주는 작업 요게 앞으로 되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뭐 반례를 든다 뭐 Q이면 P다가 틀린 거를 반례를 든다 하면은 평행사 변형 중에서 그냥 무난하게 뭐 한쪽이 이렇게 길다란 거 되면은 이건 평사인 건 맞지만 뭔 아니니까 마름모가 아닌 거 확실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반례구나 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거라고 봐. 자, 두 번째 어떨까요? 자, P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은 0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Q는 그냥 대놓고 X는 2라 그랬어요. 일단 요거 풀어주시면 X가 뭐 또는 뭐가 나오죠? 2 또는 3이 나오죠. 따라서 P의 진리집합의 원소는 2랑 3이라고 보시면 되고 Q집합에 있는 원소는 2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확실하게 집합으로 보니까 포함관계가 보일 거란 말이야. Q가 P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되죠? Q이면 P이다가 뭐인 거죠? 참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제시해야 돼요? 요 가정 파트에서 제시하는 게 맞죠. 여기 안에는 있지만 여기 안에 있지 않은 거 누가 있어요 여기서? 3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죠. 요 3이라고 하는 이 원소는 네, 가정 파트에는 존재하지만 결론 파트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반례라고 보시는 게 맞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문제들 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77페이지에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과 어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제 all of, all이라고 할게요. 어떤이라고 하는 거는 sum of라고 해서 all과 sum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냥 미리 말할게요. 모든의 반대가 어떤이고 어떤의 반대가 모든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선 반대라고 말하는 것보단 부정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모든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 어떤이 될 거고 어떤이라는 명제를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봐봐. 모든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있나요, 근데?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거짓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수학 좋아하는 데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부정한 거 말해볼래? 자, 모든은 부정하는 게 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이라 그랬어요. 자, 어떤 학생은 수학을 그쵸? 좋아하지 않는데 반대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좋아한다. 이 정도로 네, 이 명제의 부정을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될 거고 이거는 틀림없는 참이라고 얘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떤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돼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뭐 존재하겠지 뭐 당연히 틀린 말 아닐 거란 말이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부정을 해주시면 될 거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작다래요. 이거 맞는 말일까요? 난 이건 확실히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참거짓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얘는 틀렸죠. 확실히. 모든 실수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제곱하는 순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지 절대로 음수가 될 리는 없을 거야. 복소수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확실히 F라고 말하는 게 맞고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은 반대니까? 그치, 모든이 되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0보다 뭐 하거나 뭐 하다?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틀림없는
네, 사실이고 실수의 대표적인 성질을 얘기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명제가 부정이라면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걸 부정한 건 일반적으로 뭐가 돼요? 참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확인하는 게 조금 껄끄러운 경우는 그 명제를 뭐 해서 부정해서도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 모든 거 어떤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문제 풀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모든이 붙어있는 이 명제가 참인 거를 증명하고 싶다면 그 x값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걸 증명하는 건 꽤 빡빡하거든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만 맞는 말이고, 단 하나의 예외라도 등장하면은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맞을 거야. 근데 반대로 어떤으로 붙어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널널한 거거든. 반대로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x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이 명제를 만족하는 게 있으면은 딴 건 몰라도 이 명제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해결해 보시고, 그린도 이번에는 조금 길게 줄게요. 81페이지에서부터 84페이지 11-2번까지 알고전 78페이지요. P이면 Q 꼴이다. 이런 형태의 명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주구장창 볼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명제들의 역이랑 대우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명제도 있거든. 이 명제의 역이 무엇인가, 이 명제의 대우가 무엇인가, 이런 표현인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역은 그 거꾸로 할 때 뭐 역재생, 뭐 역함수, 뭐 기타 등등에서의 그 역이랑 똑같은 단어라 보시면 돼요. 리버스 같은 느낌이죠. 근데 요 대우라고 하는 요 단어는 아마 실제로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난 저 대우가 무슨 대자 무슨 우자인지도 사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별로 관심도 없긴 합니다만, 뭐 일단은 이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일단 기본의 명제가 P이면 Q꼴이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이렇게 뭐 한 거죠? 스위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Q이면 P꼴이다 라고 해서 원래 있는 가정이면 결론이다의 가정과 결론 자리를 이렇게 바꾼 요 관계를, 이걸 이제 역이라고 불러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정과 결론 자리를 바꾼 거를 역 명제, 아니면 그냥 줄여서 역이라고 말하고, 이 P면 Q꼴이다라고 하는 거를 순서까지 바꾸고 둘 다 부정까지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우라고 해요. 라고 해서 어떤 명제 가정과 결론만 뒤바꾼 걸 역이라고 하고, 어떤 명제 가정 결론도 뒤바꾸고 둘 다 낫을 붙인 거를 대우 명제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허전한 게 이 둘 사이 관계, 여기는 내가 지금 쓰진 않았죠. 이건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이게 옛날에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것도 얘기를 했었거든. 그 가정과 결론 자리는 그대로 내비두는데 둘 다 뭐만 붙인 거? 둘 다 낫을 붙인 거를 옛날에는 이걸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역, 이, 대우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요 이는 실제로 수학적인 효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지도 않아서 교육과정에서 빠졌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몰라도 전혀 상관없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P면 Q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 만약에 not P이면 not Q다라고 하는 요 명제의 대우 명제는 뭐 Q이면 P이다, 이거에 마찬가지로 역 명제가 뭐 이런 식으로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일단 가장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항상 참거짓이 일치한다. 여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원래 명제와 그리고 대우 명제.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라 쓰기 귀찮으니까 TF가 일치한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오늘 뭐 다 배운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증명하는 것만 주구장창 할 텐데, 증명하는 방법 중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 이런 것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개를 지금 미리 살짝 하자면,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가 꽤나 까다로운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럴 때 그 명제를 대우를 때리면은 생각보다 밝혀내기 쉬운 상황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괜찮다.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항상 참거짓이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연습이나 한번 해보자고. 자, 이등변 삼각형이 가정이고요. 정삼각형이 결론인 파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이 명제는 일단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P면 Q이다라고 하는 거는 네, 틀린 말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이거의 명제는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요?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 Q이면 P다로 바뀌네. 이거 맞아요? 이건 맞죠. 모든 정삼각형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Q이면 P다 라고 하는 이거는 네, 참이 된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 영명제는 뭐겠다? 참이겠다. 과연 그럴까? 이거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서 이거의 영명제가 무조건적으로 참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확실한 이거 무슨 명제? 대우명제. 이거 대우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낫Q이면 낫P다로 바뀌겠죠. 정삼각형이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시는 게 맞겠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정삼각형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삼각형이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라는 보장은 마찬가지로 없을 거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이것도 네, 틀린 명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낫Q이면 낫P다도 틀렸다. 그래서 원래 명제의 거짓이 대우 명제의 거짓과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연습해보자. 어떤 P랑 Q라고 하는 명제에 의해서 not P면 Q이다가 참이래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항상 무조건적으로 맞는 말이 딱 하나가 있거든. 이걸 통해서 맞는 말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의 대우 명제가 무조건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대우 때문에 어떻게 되죠? not Q이면 뭐이다? P이다. 이렇게 가능할까? 이거 순서 바꾸고 둘 다 not을 붙이는 순간 Q는 이제 not Q가 되고 not에 not을 붙이는 건 여집합에 여집합을 붙이는 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not P에 not이니까 다시 P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게 나왔으면 이게 맞는 말이고 둘 서로 똑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다. 얘는 어때요? P이면 not Q이다가 맞는 말이면은 이거 대우는 Q이면 not P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마지막 Q이면 P이다가 참이라고 한다면 not P이면 not Q이다도 항상 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까? not P면 Q이다라고 하는 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P의 여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얘는 그건 뭐예요? Q의 여집합이 P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과 이 말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이고 여집합의 성질을 다시 한번 되짚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딱 그거다.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면 P의 여집합이 오히려 Q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찬가지로 집합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연습은 이 문제예요. 여기만 봐봐. 자, P라는 조건은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2가 0이 아니다 라고 나왔고요. Q는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요 실수 K값이 얼마냐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등호가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하죠. 되게 보기 불편한 표현이다 보니까 이거를 밝히는 것보단 어떤 명제를? 대우 명제를 생각해 주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 이게 맞는 말이라면요, not Q이면 not P다도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이렇게 가자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not Q는 어떻게 읽어주는 게 맞지? not Q는 X는 그냥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not P는 뭐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2가 그냥 몇이다? 0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이 X값이면 이걸 만족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누가 되도록?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즉 요 X값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1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0이 되는 K값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맞겠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등호가 아니다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대우 명제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게 정상이다 알아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게 지금 78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린에서는 84, 85페이지 정도까지는 일단 해보실 수 있거든요. 알고전 79, 80페이지 얘기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방 개념에서 이 교육과정에 빠진 내용들이 꽤 은근히 많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내가 옛날에 배웠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교육과정에 없는 개념들 중에 어느 정도 몇 개는 여기 있는 문제들에 적용하면 꽤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은근히 좀 있기는 있어서 명제 파트 설명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은 그 정도 아이디어는 살짝 한번 알려드리기는 할게요. 일단 뭐 그건 그거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라고 뭐 붙어 있는데, 내가 지금 중간에 저 필요 조건에는 괄호를 쳤죠. 저게 뭔 의미냐면 저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일단 받아들여줘요. 충분 조건의 반대가 필요 조건이고 필요 조건의 반대가 충분 조건이거든요. 서로 간에 그냥 반대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나 Q가 P이기 위한 다른 조건을 얘기하는 거나 상황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 두 개를 구분지어서 배워야 할 이유는 난 솔직히 없다고 봐. 하나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 반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맞지? 자, 확인해 봅시다. 자, P이면 Q이다가 이제 참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서 여기서 지금 P가 사실상 지금 화살표를 주는 쪽이고 Q가 받는 쪽이라고 지금 확인해 보셨다면은 주인공은 일단 요 P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왼쪽에 있는 친구가 주인공이라고 확인해 주세요. 이 P는요, 요 친구 결론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리고 얘가 일단 주인공이야. 충분히 일단 메인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받는 놈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 하면 되겠다?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 빨간색으로 쓴 상황과 파란색으로 쓴 상황이 별개의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싶어요. 똑같은 말을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만 집중하자? 이것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두 개를 다 따로 배우는 거는 별로다. 그리고 이거는 외워주시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는 쪽이 기준으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벤 다이어그램 사이 포함 관계로 본다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놈 기준으로 안에 들어가 있다면 걔가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문제는 좀 이따 한번 연습해서 풀어볼 거고, 만약에 서로 간의 포함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있어서 완벽하게 P랑 Q 집합이 뭐 하다면 동일한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땐 P가 Q이기 위한 서로 간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이자 충분 조건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P라는 상황과 Q라는 상황이 결국 뭐 하다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필요 충분 조건. 난 이제 이걸 줄여서 그냥 필충이라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 파트 문제들, 필요 충분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를 이제 걸러내는 그런 식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되면서 굉장히 좀 헷갈릴 거야. 그거 이제 조만간에 한번 내가 좀 잡아주긴 할 텐데, 일단 여기 중에서 내 생각에는 가장 먼저 걸러내야 할 건 이거라고 봐요. 서로 간에 같은 말이 있는 거 없는가를 확인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인지 필요인지를 확인하는 거. 사실 뭐 충분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 기준으로 항상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볼래요? P는 X가 3보다 크다, Q는 X가 5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와서,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풀어주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아요. 내가 지금 P를 빨간색, Q를 파란색으로 하고 있죠? 그럼 결 살려서 얘를 빨강, 얘를 파랑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빨강 파트의 진리집합을 여기서 표현한다면 3보다 뭐하다? 큰 파트의 여기가 진리집합 P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그리고 Q는 5라고 하는 여기 어디쯤에 있을 거고, 걔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누가 누구를 잡아먹었어? P가 Q를 잡아먹었죠. 그러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Q이면 P다가 참인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죠. 왼쪽에 Q가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나왔으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물어보면 답은 필요 조건이라 말하시면 되는 거고, 관계는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 자, 이번엔 밑에 거 P는요,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래. 그리고 q는 x랑 y가 둘 다 0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제곱해서 합한 게 0이 되는 상황은 x랑 y가 둘 다 뭐인 거밖에? 0인 거 말곤 말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p랑 q는 뭐 한 거죠? 똑같은 집합이고 서로 간에 무슨 조건이다?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
필충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걸러낸다라고 하는 거. 서로 간의 집합의 포함 관계로 네, 여러분들이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 연습해 보시면은 이 파트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만 80페이지에 있는 그 예제 문제 있거든요. 그건 내가 지금 여기 칠판에 쓴 거야. 이건 한번 같이 풀어보자. 그리고 그거 살짝 별표 칠게요. 중요한 문제니까. 마인드. 자, 집합으로 설명이 됐고 다 부등식으로 나왔으면 제발 어떻게 풀자? 수직선을 그려서 풀자. 그게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자, P집합은요,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Q집합은 파란색으로 표현할 거고, R집합은 노란색으로 한번 설명해 봤어. 자, 그리고 문제 밑에 읽어볼게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래. 자, 필요 조건 내 알바 아니고 우린 그걸 어떻게 번역하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바꿔서 번역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P이면 Q이다가 참인 걸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요.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렇기 때문에 R이 P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랬을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이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자, 수직선 갑시다. 그리고 나서 P집합은 일단 확실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1, 그리고 1, 5가 이쯤 어딘가 하면서 여기랑 여기 사이 혹은 여거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지금 P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봐.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요 첫 번째 요거부터 확인하죠. P집합이 Q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냐?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빨간색 놈이 이 파란색 놈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Q집합이라고 한 친구는 어떤 실수 A값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A값끼는 어느 쪽? 오른쪽에 대한 설명이야. 그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그 집합이 이 빨간색을 완벽하게 먹으려면 A는 못해도 왼쪽 어딘가에 있어서 이렇게 널찍하게 먹고 있어야만 이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라도 A는 일단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1보단 작은 쪽이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예요, 작거나 같다예요? 그치, 둘 다 어차피 등호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값이어도 상관이 없을 거야. 그래서 A의 맥시멈이 누가 되는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R이면 P이다가 맞는 말이고 R집합이 P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요 노란색 집합의 R은 이 빨간색 안에 완벽하게 쏙 들어가 있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B라고 하는 값 기준 오른쪽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은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B라는 값이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은 설명이 안 될 거란 말이야. 여기에 지금 반례들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B는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 이렇게 5보다 큰 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좀 P집합 안에 이렇게 짜져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B는 누구보다는? 5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이것도 둘 다 등호 붙어 있기 때문에 B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R집합이 B집합 안에 쏙 들어가게 될 거고, B의 최소값이 몇인 것도 5인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을 잘 해석하시고 수직선으로 푸시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나와 있는 거를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 해석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정도까지 해서 3단 논법 그 이후부터는 이제 증명하는 문제 파트가 될 거고, 오늘은 딱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숙제 잡혀 있는 거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만약에 뭐 다 하셨으면은 최고 득점 이어서 문제 푸시고 질문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